제71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역사적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늘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 평화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몰 D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영변 동창리 풍계리의 핵 미사일 폐기와 연락사무소 설치 및 북미 종전선언을 바꾸는 스몰 D에 대해서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는 이번 회담으로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국은 평화체제 구축과 대북 제재 해제와 경제협력을 보장하는 빅딜을 성사시켜서 동북아 평화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정은이 내 아이들이 핵을 지고 평생 살아가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듯이 대한민국 국민들도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사는 불안한 한반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핵 없는 평화로운 체제가 되어서 남북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번영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는 한국무역협회에 다녀왔습니다.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일련의 경제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김영주 회장은 물론 대원사 대표들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출이 어려워졌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힘들다. 규제 완화해달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6천억 불 수출 최고를 달성했지만 금년 들어서 1월에는 14.6%가 감소하고 2월에는 11.1%가 감소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3개월 연속으로 수출입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무역 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반도체 가격 하락에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역시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커다란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기업인들 모두가 52시간 노동시간 규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즉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인들을 다각적으로 만나고 친기업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고 경제정책의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여전히 정부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반기업적인 사회 정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친노조 지향적인 정부의 경향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기업인들이 해외 이전을 생각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가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세계 경기의 후퇴보다도 이렇게 정부와 사회의 반기업적인 분위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기업들, 이들을 안심을 시키려면 정부는 보여주기 식의 쇼가 아니라 진정한 정책 전환을 해야 합니다. 아니, 철학의 전환이 요구가 됩니다. 이념적인 편향을 버리고 실사구시적인 경제정책을 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이용사협회 정기총회에 다녀왔는데 이용사협회 회장이
2월 14일에 청와대에서 열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화 모임에 초청을 받았었는데 모임 하루 전날 초청 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취향이 달라서가 아니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념적인 편향을 버리고 정치적인 취향을 버리고 시장을 편하게 믿고 기업이 정부를 믿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장이 활발히 움직이고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철학을 바꿔주기 바랍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제발 노동조합이 경제를 쥐고 흔들어서 기업이 망하는 경제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편을 약속하고 각 당의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을 국민 앞에 내놓았습니다. 올 1월까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내놓고 최대한 빨리 선거제도 개편을 통과시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2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지금도 선거 개혁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치 개혁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통했던 양당에게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당들과의 협의를 주도하면서 선거 개혁을 이끌어야 했었지만 과거 자신들이 당론으로까지 채택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선거법 개정안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통한 합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민주당으로서는 할 만큼 했다는 정치적 인식만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각종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연계하는 정략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선거 개혁에 대한 합의 내용을 지킨 적도 없고 그런 노력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 자체의 선거제 방안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다른 당의 방식만 비판하면서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최근 여야에서 패스트트랙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선거 개혁을 회피하려는 이러한 한국당의 자세가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 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한 여야 합의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모순의 극치입니다.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것이 옳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 점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정 시한이 지났고 다음 총선과 관련된 일정, 선거제 논의에 소극적인 한국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편이 되도록 적극적인 의지와 성의를 갖고 협상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늦어도 다음 주 내에는 구체적인 합의가 나와야 합니다. 거대 양당의 결단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양당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최종 합의가 늦어지게 되면 바른미래당은 마지막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국회 정상화 주장을 제가 1월부터 2월까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설전만 오갈 뿐 국회를 열기 위한 진정 어린 노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당은 어떻게 그리도 똑같이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민생을 외면하는지 같은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단 한 번만이라도 국민과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면, 민생의 고단함을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소집을 위해 양당에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중재안을 이미 충분히 수차례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민생과 국가 경제를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다음 주에 3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양당의 전향적인 자세와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위와 외통위 등 국회 외교안보 상임위는 조건 없이 즉각 개최해야 합니다. 오늘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미래 50년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큰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내부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지만 국회는 2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 강조합니다. 국회 보이콧 중단하고 당장 문을 열어야 합니다. 적어도 제가 속한 국방위와 외통위를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 상임위는 당장 열어서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지 국민들에게 그 대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 우리가 힘을 모으냐 아니면 정쟁만 반복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 다시 한번 힘을 모으자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홍익표 의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들은 우리 20대 청년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그 20대들을 지키려고 한 저 하태경을 고소까지 한다고 합니다. 어제 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발단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홍익표 의원, 서른 의원의 20대 청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부터입니다. 홍 대변인은 지난 15일 토론회에서 지난 정권에서 1960년, 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방공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다는 요지 발언을 했고요. 서른 의원은 20대가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은 당연히 분노했고 이 분노에 놀란 원내대표가 사과까지 했는데 홍익표 의원만은 아직까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청년들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사죄의 발언 하나 없습니다. 진짜 명예훼손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홍익표 의원이 한 것입니다. 정권 출범부터 지금까지 강력한 지지를 보내줬던 청년들을 이제 와서 잘못된 교육을 받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취급한 게 바로 청년들의 명예훼손을 한 게 아닙니까? 그리고 저를 고소한 명분은 신나치 발언인데요. 어제는 홍익표 의원이 본인이 신나치 발언을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신나치 발언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홍익표 의원 발언 가져왔습니다. 25일 국회 정론관 백풀에서 한국 청년들의 보수화를 이야기하면서 유럽의 신나치 현상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청년들의 보수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왜 유럽의 신나치 현상을 언급하느냐. 이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가 어제 한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은 대한민국 청년들한테 사죄하는 게 먼저입니다. 저까지
저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대한민국 청년들은 더욱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숫자를 만드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뿐입니다. 작년 5월 통계청 가계소득 동향 발표에서 소득 하위 20% 소득 역대 최고치 감소, 양극화 지수 사상 최악으로 해석되는 통계가 나왔고, 이는 우리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을 가장 아프게 하는 통계를 아프게 듣고 경제 정책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직하게 국민에게 통계치를 전달한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긍정효과 90% 통계를 만들어준 사람이 지금의 강신욱 통계청장입니다. 작년 1분기 가계소득 동향 자료 분석해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자료를 대령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도 추락하는 숫자는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4분기 하위 20% 근로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7.7% 하락했고 빈부 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며칠 전 강신욱 청장은 한국 경제가 2017년 2, 3분기에 정점을 찍고 지금 하강 국면이라고 했습니다. 2017년 하강 국면을 왜 이제서야 얘기합니까? 경제 지표가 나빠진 것이 소주성 효과 때문인지는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고, 소득 양극화가 악화되었지만 정부 정책으로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을 줄인 측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인사 때 잘릴까봐 립서비스로 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분석해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의 긍정효과가 90% 이상으로 나왔습니까? 근데 지금은 왜 파악하기가 힘듭니까? 일자리를 잃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숫자가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 정책이 더 나빠질 것을 줄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강신욱 청장은 그런 식의 분석을 하려면 옷을 벗으십시오. 대통령이 그때 청장을 교체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을 전환했더라면 지금의 참사를 맞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번에도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원인을 고령 가구 증가를 분배 악화로 꼽았는데 정부의 정책 회피를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식의 인식이 정말 문제입니다. 개선의 첫걸음은 나쁜 데이터나 지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연이어 나쁜 성적표를 받고도 공부 방법을 못 바꾸면 성적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생각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하고 우리 당의 주장대로 내년 최저임금이라도 동결하겠다고 말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개혁 시기는 2018년 4월 6년을 이어갈 재정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출범했습니다. 요란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특이의 최종 보고서인 재정개혁 보고서는 100년 로드맵은 고사하고 16페이지짜리 부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반쪽짜리 용두삼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고 학계와 전문가 역시 중장기 국민 조세 부담률에 대한 목표도 없고 일부 세목만 부분적으로 다룬 데다 복지 재정의 핵심인 사회보험료 분야는 다루지도 않았다. 또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내걸었고 그를 위해 장기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원래 목적일지인데 제시된 방안은 그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고 호평했습니다. 실제 보고서 내용은 애매모호하고 공정과세와 세입 하충 등 재정개혁 방안은 빠져 있으며 고가 1주택 공제율 축소와 경유세 인상의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잘 평가해줘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지는 미세먼지 대책 보고서 수준입니다.
재정특위는 저출산 고령화 복지 확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반드시 필요한 세액 기반 확충에 대해서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한 발 빼는 무책임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소득공제 축소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는커녕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0일 열기로 있던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 방향 토론에도 소리 소문 없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재정개혁 특위는 지난해 그리고 올해 20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결국 16페이지 부실 보고서에 한 페이지당 생산비가 무려 1억 2,500만 원에 달한 것입니다. 정부는 2023년까지 330조 이상을 투입해 고용, 교육, 소득, 건강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이 발표가 실행을 전제로 하지 않은 발표만을 위한 발표였다라는 부분들이 반증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개 발언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으로